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살롱에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만의 행운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분식처럼 팔에 항상 차고 다닌 색깔 다양한 구슬 팔찌가 있습니다. 이 팔찌는 행운의 물건으로 파란색 구슬 안쪽에는 러브유란 독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의미를 몰라서 그냥 차고 다녔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SH와 N이 제 이름의 약자이며 이 팔찌는 우리 엄마가 준 유품이기도 합니다. 최소 1년 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사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집살이가 끝난 후 남편과 이혼하고 시부모집을 떠나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힘든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더 어렵게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과거의 일처럼 무의미해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쌍둥이를 키우며 중등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날이 왔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낍니다. 아직도 1년 전의 그날이 현실같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참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은 구멍 하나 없는 오지 중에 있는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는 했지만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기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도 몰랐답니다. 전쟁이 모두 끝난 뒤 몇 년이 지나야 알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50세, 어머니는 40세에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흙수저 중에 태어나서 힘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겉으로도 빨리 늙어 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는 너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고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비웃음을 받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화조 청소부였다고 했어요. 동을 치우는 사람이래요. 아이고, 동 냄새가 너무 때려쳤어요. 저리 가라며 여기까지 냄새 난다고 했었어요. 본인들도 다들 농사 짓는 집 자식들이라 거름 냄새 나던 놈들인데 동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라던 꼴였어요. 매번 우는 소리 지르며 집에 돌면 집에 계시던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성희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널 키우는 건 엄마 아빠의 욕심이었다. 그도 모를 소리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가난했지만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던 부모님이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어요. 엄마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했었던 거예요. 앓게 된 것이에요. 읍내 병원에 가보고 지방대학 병원에도 가보고 급기야 서울 큰 병원에까지 가봤지만 진단명이 안 나왔어요. 급기야 헛것을 보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옆집 할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성유 아빠 암만 해도 내가 보기엔 성유 애미가 귀신이 들린 것 같으니 틀림없어. 신병인 것 같으니 굿을 한번 해보게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아빠는 없는 돈을 모아 굿을 한 판 크게 버렸어요. 조용하던 동네가 떠나가라 굿을 한 판 버리던 때가 엊그제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네요. 무당이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을째려보며 한마디 했어요. 어느 날 아가를 아는 엄마께서 벌써 아기가 들어올 것이니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아이에게 그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결단짓게 했는데 아빠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며 망설였지만 엄마는 무당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까지 안 좋은 영향이 내려갈까 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의 길로 들어섰어요. 순하고 순한 우리 엄마가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무당이 되자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지 않게 된 것이 신기하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되었고 나중에는 신당에서 굿을 부르며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시골 읍내에서 신당을 차린지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엄마가 용했다 무당이 있는지 우리 가족의 슬픈 미래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성녀와 함께한 엄마와 아빠는 이제 아마 오랫동안 내 곁을 함께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가족의 3년 후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혹시 엄마와 아빠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충격받거나 슬퍼하지 말고 담담하고 꾸준히 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3년이 흘러 중학교에 입학한 날, 우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같은 날 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14살 소녀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슬픔 가득한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집에 혼자 있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주신 다양한 색상의 예쁜 보석으로 만들어진 팔찌가 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죠. 그 팔찌는 지금까지도 한 몸처럼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음식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슬픔보다는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팠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가끔씩 음식을 챙겨주긴 했지만 몇 달 동안 받아먹을 수 있는 양은 없었습니다. 무기력했던 그때 눈치 없이 찾아온 동네 친구가 기분 전환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성우야, 읍내에 서커스단이 왔대. 함께 구경하러 가자. 표값은 내가 내겠어. 나 용돈 받았으니까 괜찮아. 야, 지금 내가 서커스 볼 상황이냐? 배가 고파서 물이라도 캐러 가야겠어. 너 밥 안 먹었구나? 읍내 가서 내가 햄버거 쏠게. 햄버거 가게 새로 생긴 거 알지? 햄버거랑 소리에 눈이 번뜩 띄어서 홀린 듯 친구를 따라 나섰어. 햄버거와 콜라를 맛있게 먹고 서커스를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 서커스 단원들의 옷이며 무대 디자인이며 형형색색이 화려함에 조치돼 있었어. 끝나고 나가려는데 벽보에 서커스 여성 단원 모집기 155 이하 숙식과 월급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어.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 중1임에도 150도 간당간당했던 저는 숙식까지 제공해주고 월급도 준다는 말에 당장 단장님을 찾아갔어. 작은 체구에 당찬 저희.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즉시 채용을 받았고 당일 저녁부터 서커스 단원들과 함께한 식사는 매우 풍성했습니다. 이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중이었는데 바로 중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서커스단에서 제게는 학교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었거든요. 서커스단에서는 마술사 선배의 매직박스에 몸을 굽히거나 원통에 숨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장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유랑단 생활을 하면서 15살이 되던 해 겨울에는 3달 동안 키가 갑자기 14cm 늘어나서 150cm였던 제 키가 164가격 안에 박사 중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커스 단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매우 곤란했죠. 원래 하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단장님은 고공 줄타기를 한번 배워보라고 했더군요. 저도 밥값은 해외 학기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로 결심했어요. 운동신경이 좀 있었던지 고공 줄타기도 잘했던 전에 한 3년을 신나게 일하며 돈도 조금 모았네요. 실은 월급은 정말 쥐꼬리 같았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며 숙식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어요. 엄마 아빠의 부재를 못 느낄 만큼 서커스 단원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것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러나 그런 행운도 영구적이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 후로 기억이 없었는데 눈을 떠보니 양쪽 다리가 깊게 묶여있는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이 들었을 때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어요. 이 상태로 혼자 움직이기는 무리일 텐데 간호사들이 제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저는 서커스 하다가 떨어졌는데 단장님이 오지 않았나요? 그 남자분이 다음 공연이 있다고 바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멀리 떠나게 되어서 한동안 올 수 없을 거라고 하시던데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어요. 나름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단장인데요. 나는 전 서커스 일을 하던 사람이었던 남이사 선생님께서 다시는 서커스 같은 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무서워서 병원을 나와서 일반적인 취업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흉터투성이인 다리에 철심을 박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서커스 일을 하며 번 돈은 모두 치료비로 사용되었고 읍내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면접을 볼 때는 다리를 최대한 절뚝거리지 않고 걷는 척을 했고 그때만 해도 신문 보는 습관이 없어서 20살이라며 나이를 속이기도 했다. 들어갔던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마다 재미있었던 서커스단 생활과는 달리 메리아스 공장은 분위기가 매우 살벌했습니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과 후배들 간의 위계 질서가 확실했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기계 앞에서 일을 해야 했죠. 몇 년 일찍 입사한 사람들이 군대에 있는 것 같은 태도에 기가 쇠했습니다. 저는 일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 운영의 결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장을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도 했는데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야 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장에 찍힌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각보다 적은 액수에 실망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 선배의 월급을 슬쩍 훔쳐보았더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죠? 제 월급의 반은 더 많은데요. 그 남자 선배는 당돌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황당하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난 너보다 3년 이상 일했고 전문대로 나오고 군대에 갔다 왔다는 경력이 있거든. 어머, 오빠도 대학 다녔어요? 야, 엘리트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전문대로 갔다 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괜찮았던데 아버지의 사업이 폭망해 돈을 빨리 벌어야 했지 뭐. 그나저나 날씨도 더우니까 호프집에서 주 한잔 하자. 맥주 한잔 할래요? 아, 그래요. 맥주 한잔 하나요? 정도로요. 뭐, 나이를 속여서 아직 19살이라고 해야겠네요. 미성년자였던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가벼운 맥주 한 잔이라는 얘기에 호프집으로 쫄래쫄래 따라갔죠. 그러나 호프집에 입장하는 입구에서 딱 걸렸어요. 주민등록증 좀 주시겠어요? 뻘쭘하게 눈치를 살피던 중에 전 그냥 호프집 밖으로 나와버렸고 오빠에게 제 실제 나이를 고백했어요. 사실 아직 19살이에요. 미성년자라고 하면 안 써줄까 봐 메리아스 공장 취업할 때 나이를 속인 거예요. 진짜 어쩌면 좀 꼬맹스러울지도 몰라요. 꼬맹스러울 뿐인데 배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그럼 주말에 오빠랑 맥주 한잔 하러 갈까요? 동물원을 가거나 공원을 다니면서 너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줄래?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어때? 도철이 오빠와 전 공정이 씨는 일요일마다 만나서 산으로 놀러 다녔죠. 몇 달이 지난 후 20살이 되자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더군요. 아니,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하자고 했어요. 제 동그란 눈은 더 커졌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뭐 결혼? 나 이제 20살인데 결혼하자고? 우리 정식으로 데이트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 산으로 놀러 다닌 것이 데이트지? 그럼 뭐야? 어차피 넌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내가 공장 내 옆 레인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난 널 찍었어. 내 신부감으로 말야, 널 챙겨주고 소중히 대해준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넌 내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가볍게 만날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지한 눈빛의 도철 오빠의 멘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 중에 가족이랑 단어가 콕 박혔어.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형님 없이 살아온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되어준다니, 날 지켜준다니, 내가 다시 가족을 갖게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에는 뭐에 이끌리는 듯이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고 정신 차려보니 상견 내자이더 그랬어요. 직도철마도 서관 20대 초반의 시동생이 2명이나 있어요. 남친의 아버지는 장사하는 도중 큰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살고 계셨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나을 다듬어 파는 일을 하셨어요. 저 또한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가족의 현재 상황은 흙수저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셨어요.
또한 큰 아들인 남친은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 모은 돈을 가족에게 모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가족들은 모두 무표정한 표정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얼굴에서 어떠한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죠. 결혼을 앞둔 우리 큰 아들에게 묻기도 했어요. 넌 지금까지 얼마나 모은 돈이 있냐? 그렇지만 남자는 몇 년간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한 돈을 모아와서 무슨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언제나 너 아들 졸라 그 돈 내놔야겠다고 생각해. 아들은 우리 집의 중요한 지주인데 만약 집안 기둥 뽑아가려면 대가를 치러야지.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전무퉁이에서 아주 간절히 나 대뜸 천마디가 돈 내놔야겠니? 이었지. 그 당시 나 이후 즉시 답하길 바랄 수 있지 않으면 진짜로 내 소비된 돈 다 채취될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이것 재고하기까지 얼마나 모았어? 기본적 세간살이를 마련하는 정도밖에 안 씁니다. 아버님이 일하시는 것도 들었고, 왜 내가 시댁에 내 모은 돈 전부 주고 결혼해야 하는 거죠? 이런 현황 없다. 혹시 혼수를 희망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도라를 착한 여자로 데리고 오겠다며? 이게 착한 거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돈이라도 좀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지. 코아 마냥 애비 애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건가? 너는 이 집안의 장손이 오르지. 너만 생각하냐? 이기적인 놈, 당장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라. 결혼은 무슨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하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빨리 돌아가신 게 어디 탓인가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당황해서 눈치만 보던 남자친구도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한참 앞도 안 보일 만큼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했지만 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기둥을 뽑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껏 번 돈을 다 내놓으라니 난 그렇게는 못해요. 행복해지려고 따뜻한 가족을 가지려고 결혼한다고 한 건데 오빠 집에 들어가면 내 삶이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 이 결혼 못하겠어요. 안 한다고 성우야.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들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만 보이는데 내가 큰 아들로서 용돈 몇십만 원 빼고 가족들에게 다 쏟아왔어요. 너랑 결혼하면 더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 나 빼고 남동생 둘이나 있는데 엄마 아빠 못 모시겠어요. 맹세할게요. 결혼을 계속하자. 성우야, 전 남자친구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했고 다시 공장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날이 밝자 일터로 다시 향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대면해야 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사에 똑같이 대하다가 아니라 전보다 더 친근하게 대했어요. 마치 실제 아내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의 친절함에 익숙해진 제게는 다시 그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치도록 외로웠거든요.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데 남자친구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남자친구는 또다시 약속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집안을 내가 잘 지킬 거야. 시댁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도 좋아. 부모님께 용돈만 드리고 그게 다야? 그 외에 며느리 노릇할 필요도 없어. 우리 늦게 며느리 노릇을 탈 필요도 없어. 우리 쿨하게 살자고 믿음직한 남자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결혼을 미루었어요. 한 번 했던 상견례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이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것을 환영하다고 우리 도철이 그렇게 원한을 들어주기만 하면 돼. 자식으로서 부모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결혼해도 지킬 거겠지 뭐. 결혼식 당일 정신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대체 시부모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하진 않겠지요. 그때 남편이 부모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결혼을 끊어야 했어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쿨하게 살자고 했지만 돈이 많지 않았던 우리 커플은 일단 시부모님 집에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아기 구렁텅이로 가득 찬 시부모님 집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시부모님 집에 가사 일을 다 맡아야 했어요. 모든 것을 저 혼자 해야 했죠.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다가 화딱지가 나더군요. TV를 보며 마음을 먹은 채 있던 남편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 집안 살림을 왜 저 혼자 해야 하죠?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대체 제가 시집 보기 전까지 이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도련님들 속옷 빨래까지 왜 다 제가 해야 하냐고요? 야, 그럼 만년을 인니가 하지 나의 먹은 내가 하니네. 시아버지는 노가다판에서 일하고네. 시동생은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네. 남편은 메리아스 공장에서 새가 빠지게 일하는데 이까지 설거지, 빨래, 청소 따위가 뭐가 힘들다고 지랄이야. 결혼 초기부터 너 정말 이따 위로 나올래 어디서 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따져? 어머님, 저도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집안일만 하면서 불평하는 건가요? 다들 살림살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제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단한데 무슨 내가 생길까요? 주말이라 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듣다 못해 나오더군요. 런전부터 효자였던 남편은 당연히 자기 엄마 편이었죠. 야, 강성유 만년, 이러해서 해야 할 도리가 있지. 몸도 안 좋은데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나무를 파는 울 엄마한테 집안일까지 떠맡기겠다는 신보야?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결혼 전에는 쿨하게 살자며 이게 쿨한 거야? 난 완전히 이 집 노예라고. 다들 밥 먹고 반찬에 다 식껏 빠진 국에 밥 말아 먹고 날 위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오빠는 결혼 전이랑 말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야 됐어. 뭔 사기 결혼이야. 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닥치고 얼른 살림이나 열심히 해. 가지기 전까지는 메리아스 공장도 열심히 다니며 돈도 좀 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취직한 정백미가 점점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원래 돈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 6명의 생활비를 제가 일한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모두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긴장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대 발표를 받았어요. 그때 나는 원양어선을 타고 일하는 자격증을 따서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까 걱정도 했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차피 자격을 조금 더 쌓아야 해서 원양어선의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몇 달 걸릴 테니 그때까지 아기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내 나이를 고려해서 늦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지만 생활 형편 어려운 시댁에 얹혀 살면서 제 고단함과 외로움을 구학받는 것에 대해 남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다행히 아이는 계획대로 빨리 생겨났어요. 언제나 무심한 성격의 남편이 산부인과에 함께 가자고 주도했는데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라서 말았어요. 아기 둘째 집이 보이네요. 아마 쌍둥이 같아요. 축하해요. 아, 옆에 또 하나가 보입니다. 아기 집이 총 3개이네요. 새 쌍둥이 같네요. 3배로 축하드립니다. 셋의 쌍둥이 요정이 태어날 예정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제 남편과 제가 놀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기를 우선 1명 낳고 키워보며 1명을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해보기로 계획을 세웠었죠. 그러나 새 쌍둥이라니. 기쁜 마음이지만 등에 땀이 나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뒷 일만 확인하고 원형 어선을 타러 가게 되었어요. 저 혼자 시댁에 남겨진 게 너무 외롭고 살짝 두려웠어요. 제 사랑해주는 가족이 아닌 것 하나라도 더 시키려 하고 내 돈 한 푼이라도 더 요구하려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전 막달까지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신념하에 공장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녔어요. 그런데 강제로 중단해야 했던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고 말았어요.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저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쌍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배가 정말 크게 나타났죠. 중풍으로 쓰러진 시부를 병원에서 해산시키고 집에서 누워 계시는 시부의 병원 간호를 전적으로 맡아야 했어요. 동생 둘은 함께 살았지만 취업 준비를 그렇게 대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놈의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하고 백수 생활을 하는 것이 어째서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병 걸린데 어떻게 그냥 둔 채로 아침부터 동네 도서관에 가겠다고 하는 건지요? 이러면서 병간호를 몇 시간이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그렇게 가족 중에서 임신한 제게만 완전히 병원 간호를 온전히 맡기겠다고 하는 걸까요? 들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군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하더군요. 완전한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네요. 만삭이었던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았거든요. 씩씩거리며 한참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시동생 옆에 가서 소리를 지르려다 갑자기 핑 돌더니 픽 쓰러졌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미 제왕절개로 출산을 마친 상태더군요. 옆에는 시모가 눈을 살며시 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야, 수생들 뒤나 캐과 다니냐? 걔네가 취업 준비를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머리 식히러 PC방에 갔다는데 그걸 쫓아가다가 쓰러져. 너도 참 한성격 머리하는 애구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내가 어디서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냐. 시모의 막말에 제 화가 나기부터 서러웠어요. 게다가 아랫배가 레지진 같이 아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저는 만삭의 몸으로 중풍을 앓으신 시아버님을 도와서 쓰러지셨는데 도련님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참으로 어떻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 집의 몸자인데 어째서 한여보다 못하게 대접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집의 귀한 손주 3아들들을 낳은 사람인데 제가 누구니 안 낳겠어요. 어디서 가져온 말로 유세를 하려는 건가요? 시어머니 앞에서 새 쌍둥이 아들을 키우면서 시아버지의 편을 도와야 하니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기운을 내고자 했지만 대꾸할 힘도 없어서 병원 침대에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누웠습니다. 울었어요. 세박내일 동안 입원 후에 산후조리는 꿈도 못 꾸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 3명과 시아버지를 다 돌봐야 했어요. 집안 살림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기들의 기저귀를 바꾸는 것, 아버지의 기저귀도 번갈아고 해야 했죠. 갈수록 더러운 줄도 모르게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가는 기계가 된 것 같았죠. 원양어선에 타러 간 남편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송금으로 오는 생활비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왜 연락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대멀미 창고 원양 어선에 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떻게 연락해? 우리 아버지를 잘 돌봐주고 새로운 쌍둥이들도 잘 크고 있어. 그러니까 다 됐어. 가끔 애들 사진이나 보내줘. 잠깐만. 본인 얘기만 하고 연락 끊을게요.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생활비가 이렇게 적게 주는 건지, 아이들의 분유값 정도만 주면 어쩌나. 당신 동생들은 여전히 백수이고 나는 이제 공장도 못 다니니 오로지 당신 월급으로만 우리 가족이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휴, 너 또 돈 얘기야? 어째서 서방 건강한 번을 안 물어보고 맨날 돈 얘기만 하니? 끊어버려. 돈 10만 원 더 붙일 테니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과연 올까? 끝도 없이 긴 어둠 속 동굴을 계속 걸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 인생의 희망은 오직 새 쌍둥이들 뿐이었죠. 그렇게 한 6년을 지냈을까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시장에서 남을 다듬어 팔던 시모가 이제 시모가 쓰러지셨습니다. 당뇨가 심했던지라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아요. 시모는 한쪽 반신마비가 되어 시부 곁에 누워 거의 채소인간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수였던 동생들은 각자 택배 물류센터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며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이제 동생들도 생계가 어려워진 시부모의 병원 간호를 나눠 맡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혼자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병원 간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좋은 건가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부모님의 기절 간호를 맡아야 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대졸자이긴 하지만 그런 간단한 노동을 하는 것은 학력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떨어지는 형님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대체 형님에게 말 본 사람이 누구야? 난 무엇을 하고 싶지만 병원 돌보기가 우선인 줄 알아요. 학력 후기도 있고 동서도 가정주부이며 아이들이 커서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전화를 먼저 끄는 건 아닌가 봐요. 너무 화가 나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다들 안 받고 문자와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주소를 몰라 방문할 방법이 없네요. 자식들도 외면하는 병든 부모들을 내가 다 돌봐야 한다는 게 억울해요. 그들이 건강할 때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언어폭력으로 날 구박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내가 기저귀까지 사들이 갈아주며 죽까지 떠먹여줘야 하는지 너무 싫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후로도 시호와 시부 병간호를 4년이나 더 했었다고 합니다. 총합 10년을 수발할 정도였네요.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남편과 같은 어선을 타는 동료의 부인이 나를 불러 세상 둘 사이에 혼혈아를 낳고 살들이 챙겨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남편이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조용히 얘기했다. 쌍둥이 아빠 현지 처가 둘이나 더 있다고 원양어선을 타더니 아주 국제적으로 노놓는다라며 말했다. 그쪽 애들을 잘 챙기고 우리 새 쌍둥이들은 평생 볼 생각하지 마라. 이미 내 애들의 짐과 내 짐도 다 싸놨으니 저기 누워있는 당신들 부모님을 챙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챙기자. 그리고 다급한 남편은 짐을 챙겨서 떠나려는데 새 쌍둥이들을 잡았다. 우리는 뿌리를 뽑고 집을 나왔다. 이미 아주 허름한 원룸을 구할 돈 정도는 챙겨놓았다. 있었습니다. 그 돈 정도만 있어도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았죠. 1년에 몇 번 못 보던 아빠한테 정이 없기로는 우리 새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로지 엄마 껌딱진 아이들이었고 순순히 저를 따라 나섰죠. 남편도 본인 부모님들이 누워 계신지라 멀리는 못 따라 나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즐긴 악연은 쫑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도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마치 제가 어렸을 적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기분이 들더군요. 새 쌍둥이들을 굶길 순 없었기에 바로 다음 날부터 빌딩 청소부 나섰죠. 이젠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도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지내주었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제가 청소부로 고용된 곳은 어떤 회사가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군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려는 어떤 과장님이 아이씨, 깜짝이야. 경비에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와서 청소하게 막냐?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더군요. 그 과장님은 그 후로도 절대로 잡아먹어 안 될 사람이었지만 날 향해 죽일 듯이 구박하던 시댁 식구들이 어울려 말해서 오버랩되었죠. 어느 날은 사무실 내부를 청소하다가 그 과장님 신발에 물을 튀기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며 다시 소리를 쳤던데요. 일을 제대로 안 해서요. 여기서 잘려서 얼마짜리 구두인지 알아보려는데 큰 소리가 나자 누군가 무리를 이끌고 절 향해 걸어왔어요. 그러자 제 손목을 확 나가 채우더니 난 이제 잘리나 보다고 생각했지만 반전이 일어났어요. 만약 이 팔찌에 신뢰가 안 된다면 팔찌 안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까요? 네, 제 팔찌예요 라고 답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건 제 엄마가 유품인데요. 안쪽만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독일어로 일리에디히 SH 고향이 어디곤지 어떻게 찾으신 거죠? 집은 어디신가요?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회장실로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어때요? 문비서분을 곧 섭외하고 자리로 와달라고 와이프와 함께 제 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또 첫째 딸에게도 즉시 연락하여 회사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리숙한 제가 건물 맨 위층에 위치한 광활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는 저 외에 짬밥을 준비하는 다른 분이 청소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이곳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규모와 화려한 디자인에 눈이 돌아가 버린 것 같았죠.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3살 때 잃어버린 딸인 것 같아서 급하게 우리 부부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러 다녀온 직후 만든 기념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입니다. 분명히 그 아가씨가 제 딸이 맞는 것 같아요. 와이프와 함께 붕어방일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와 비용은 전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지불할 테니 당장 시간을 좀 내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녀 두 분이 뛰쳐들어왔어요. 세희야, 시애가 맞는 것 같아요. 혁보 세상에 나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아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우리 아가. 그분들이 울기 시작하자 저도 덩달아 울음이 나더군요. 그 후로 저와 그분들은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몇 주 후 결과를 확인하니 친자로 떠더군요. 우리 쌍둥이까지도 모두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궁궐 같은 부모님이 집을 향했어요. 친히 기사 딸린 벤츠까지 보내주셔서 편하게 타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와, 엄마, 나 이런 집 TV 그렇게 막 봤는데 여기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이란 말이야. 짱 좋아. 모두들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대문까지 나와 서 기다리더라. 세희야, 내 새끼야, 어서 오렴. 아, 우리 손주들이 그나 아휴, 잘생긴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외할머니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너희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유학 보내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세희야. 내 언니도 결혼해서 미국에서 터달고 잘 살고 있어. 큰사위, 내 집에서 이트 기업을 크게 해서 그쪽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기에 우리 회사는 너와 우리 새쌍둥이 손주들이 물려받아서 쭉 이어가야 할 거야. 그것 같아서 우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도 하고 미래 계획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야 다 감사하죠. 어머니, 아버지. 꿈만 같아요. 우리 새쌍둥이 때까지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왜 미안해 하셨는지 굿할 때 무당히 우리 엄마를 신병든 것을 이유로 아기를 버리라고 말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친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가족 여행을 갔다가 3살박이 막내딸인 저를 해변에서 잃어버리셨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외 입양아가 다 뒤지면서도 결국 저를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제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깊은 시골로 미아가 되어서 제 배려로 걸어들어온 철을 친자식들 이상으로 잘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미아였던 것을 경찰에 신고하다 왔다면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런 원망도 없어요. 나참이 절 못살게 굴던 그 과장님은 회사 이사님의 조치로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결국 퇴사했다고 하네요. 살짝 고소하더라고요. 정암에 걸린 환자이지만 캡틴이 원양어선을 타느라 확인을 늦게 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3달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들도 그 전에 돌아가셨고 부고를 늦게 듣고 쌍둥이들과 그분들의 납골당에 가서 결국서 특정된 질환의 생친들은 심심더호사네. 상황에 맞는 문법 수정을 통해 다시 작성해보겠습니다. 명복을 빌었죠. 살아생전에는 미웠던 우리 쌍둥이들과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제일 먼저 세상 떠나시기 전에 등등이 지문을 경찰서에 등록하게 하셨어요. 다시은은 저와 같이 미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전 아이들과 함께 친부모님 댁에서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무려 8분이 계시는 대궐 같은 집이거든요. 이곳에서는 검정이 공부도 몇 만도의 열의를 불태우고 있어요. 검정고시만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데 얼떨떨하고 낯설긴 하지만 전과는 다른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온 만큼 저만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사회봉사도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기적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의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